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대사 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라는 건강도서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1편은 비만의 원인과 세트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찌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야지 정확한 해법을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나 야식 많이 먹어서 또는 게으르고 운동 안 하니 살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식이나 폭식, 운동 부족이나 만성 스트레스 같은 것은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비만의 위험 인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가 기억하고 있는 체중의 설정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상향 조정되면, 즉 이 설정값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지방이 부족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지방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식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방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커지게 되고 피로감이 생겨서 몸을 잘 움직이기 싫어하게 되죠. 당연히 운동도 하기 어렵게 된 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만의 원인은 체중과 체지방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고장난 겁니다. 평소에 지방을 잘 쓰던 몸이었는데 지방을 잘 쓰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체중과 체지방이 늘어나서 비만이 됩니다. 지방을 잘 쓰지 않는 몸은 지방 대사의 스위치가 꺼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책에서는 지방 대사 스위치가 꺼져 있는 것을 다시 켜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체중 설정 값이 상향 조정되면 비만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체중 설정 값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바로 셋 포인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뇌가 인지하고 있는 적정 몸무게를 셋 포인트라고 합니다. 체온처럼 우리가 36.5도 안팎으로 체온이 일정하게 우리 몸에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체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절하게 유지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체중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체중 조절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게 되면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더라도 식욕을 떨어뜨리고 신진대사를 다시 끌어올려서 셋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금식을 하거나 소식을 하더라도 식욕을 다시 끌어올리고 신진대사를 떨어뜨려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행 같은 걸 가서 일시적으로 과식을 하게 되더라도 또는 감기 몸살이 걸려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빠지더라도 며칠이 지나게 되면 내 몸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몸은 뇌가 체중과 체지방량을 조절하는 체중 조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늘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셋 포인트는 환경이 달라지면 바뀌게 됩니다. 20세 때 셋 포인트가 평생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경이 달라지면 바뀔 수가 있고 상향되기는 쉽지만 떨어뜨리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이 셋 포인트가 새롭게 설정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유지기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계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하고 난 뒤 2년이 지나서 다시 살펴봤을 때 99.5%의 사람들이 요요를 겪더라는 거예요. 단지 0.5%의 사람들만 다이어트를 해서 낮춘 체중을 계속 유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을 할 때에
감량기와 유지기를 반드시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감량할 때 또는 유지할 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한 방법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체중 감량, 빨리 체지방을 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얼마만큼 지속 가능한 방법인가, 이것이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셋 포인트가 상향되면 비만을 유발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셋 포인트를 올리는 주범이 있을 텐데요. 그 주범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편을 마치기 전에 셋 포인트를 내릴 수 있는 몇 가지 다이어트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두 끼 식사든 세 끼 식사든 식사가 불규칙해지면 체지방 저장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면 언제 수입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사가 불규칙해지면 지방도 저장 모드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무조건 적게 먹어도 안 됩니다. 대사가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체지방 저장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잘 할 수 있는 몸으로 체질을 바꾸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식사를 통해서 균형 잡힌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잠을 푹 자는 것, 스트레스 관리하는 부분도 셋 포인트를 올라가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내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했을 때 감량 후에 또 감량한 그 체중이 나의 셋 포인트로 재설정되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유지기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스위치 온 다이어트의 핵심 내용 정리 1편으로 비만의 원인과 셋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핵심 정리 2편에서 셋 포인트를 올리는 범인을 잡는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위치 온 다이어트 핵심 정리 2편으로 렙틴 저항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때 체중과 체지방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망가져서 비만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체중 조절 시스템이 무너졌을까요? 왜 셋 포인트가 상향 조정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렙틴 저항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렙틴 저항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렙틴 저항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렙틴 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렙틴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 뇌가 충분히 먹어서 배부르다라는 포만감을 인식하게 해주는 호르몬이죠. 마치 포만감 기준점을 조절해주는 리모컨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렙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지방이 증가되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돼서 렙틴이 충분하구나 하고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체온과 신진대사가 높아지게 돼서 체지방을 줄이게 되죠. 이와는 반대로 체지방이 감소하게 되면 렙틴 호르몬의 분비도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뇌는 렙틴이 부족하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욕을 올리게 되고 반대로 체온과 신진대사는 떨어뜨려서 체지방이 다시 증가할 수 있도록 작동이 돼서 내 몸에 있는 체지방의 전체 양을 렙틴 호르몬이 조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렙틴 저항성이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지방 조직이 늘어나서 렙틴 분비량이 늘어나더라도 이 신호가 뇌의 시상하부에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렙틴 호르몬이 정상 작동을 하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뇌의 시상하부에 렙틴 호르몬이 전달되지 않으면 뇌는 계속해서 렙틴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을 더 축적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저항성이 생겼다는 건 내성이 생긴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항생제를 너무 자주 많이 쓰게 되면 내성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렙틴도 정상적인 분비보다도 더 많이 자주 계속해서 분비가 되게 되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것처럼 렙틴 호르몬도 효과가 점점 떨어지게 돼서 결국은 렙틴 저항성으로 연결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만인 사람의 혈중 렙틴 농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대부분 비만인 경우는 혈중 렙틴 농도는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렙틴 수용체 숫자가 부족해지거나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겨서, 즉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체지방 조절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충분한 음식을 섭취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핵심 정리 1편과 2편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왜 살이 잘 빠지지 않을까요?에 대한 답은 바로 그 원인이 렙틴 저항성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렙틴 저항성 때문에 셋 포인트가 상승되어서 체지방을 아끼는 몸으로 몸이 바뀌어버린 것이 문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렙틴 저항성이 생기는 대표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 탄수화물 과잉 섭취, 중성지방 수치가 또 높아질 경우,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투쟁 도피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혈당이 높아지게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탄수화물 과잉 섭취하게 되고, 탄수화물 과잉 섭취로 인해서 인슐린도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그것이 렙틴 저항성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반복하시는 경우에 요요 현상이 와서 체지방이 다시 증가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또 렙틴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만의 원인이 다이어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렙틴 저항성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가장 공통적으로 인슐린 저항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은 같이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렙틴 저항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3편에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 핵심 정리 3편으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스위치온 핵심 정리 1편에서 비만의 원인과 셋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만의 원인이 체중 조절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서 셋 포인트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비만이 일어난다. 이렇게 1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2편에서 렙틴 저항성 설명드릴 때 렙틴 저항성이 셋 포인트 상승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고, 또한 렙틴 저항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다라고 2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단어 저항성이라는 의미가 조금 생소하고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우리가 사용할 때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많이 사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점점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잔소리 같은 경우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내성이 생겨서 귀를 닫게 되죠. 이와 비슷하게 인슐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이 작용하는데 너무 자주 또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경우에 세포에서 내성이 생겨서 세포의 인슐린 작용이 정상 상태보다도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 세포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세포를 비교해서 이 인슐린 저항성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정상세포를 보시면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혈중의 포도당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가 인슐린이고요.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 세포 내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혼자 유입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이 인슐린이 자물쇠라고 하면 인슐린 수용체가 바로 열쇠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물쇠와 열쇠, 즉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가 원활하게 결합하게 되면 포도당이 유입될 수 있는 이동 통로가 세포막에서 이래 열리게 되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포도당이 세포 내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른쪽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세포를 보면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의 결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내로 유입되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혈당이 높아지겠죠. 혈당이 높은 상태에 있으니까 췌장은 인슐린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는 고인슐린 혈증이 되고요. 췌장은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 유지되게 되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겠죠. 췌장이 점점 이제 부담을 가지고 혹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조차 망가지게 돼서 외부에서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인슐린을 주입하게 되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극단적으로는 발생하게 되죠. 당뇨가 심해지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 세포는 보면 세포는 굶주리고 있고 혈당은 높고 인슐린의 또 농도는 높은 이런 정상세포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한마디로 혈당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면서 비만을 유발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레벨이 높아질 경우에 간과 근육과 지방 조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에서는 인슐린 레벨이 높아지게 되면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글리코겐으로 바꾸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 합성이 또 증가되고요. 그리고 간은 인슐린 레벨이 낮을 경우에, 즉 우리가 밤에 잘 때나 굶을 때 있죠. 그럴 때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장한 글리코겐을 다시 포도당으로 바꾸어서 방출을 하거나 포도당을 새롭게 합성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인슐린 레벨이 높게 되면 이 두 가지 기능이 이제 억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경우에는 근육도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근육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서 근육도 흡수한 포도당을 바꾸어서 글리코겐으로 이제 저장을 하고요.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도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지방으로 바꾸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레벨이 높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을 합성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는 모드가 억제되게 되겠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상태는 대표적인 건 우리가 이제 밤에 잠을 잘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는 인슐린 레벨이 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간은 저장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꾸어서 혈액으로 방출을 하게 되고, 근육은 지방산을 이용하는 모드가 되고, 지방 조직은 지방을 합성하는 모드보다는 지방을 분해하는 모드가 더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간, 근육, 지방 조직이 모두 다 포도당을 쓰고 있지 않는 모드이기 때문에 두뇌는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혼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잘 때
잠을 푹 잘 자면 살이 빠진다고 하는 이야기도 인슐린 레벨이 낮은 상태에서는 지방 조직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모드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 공복 상태에서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면은 공복 상태에도 인슐린의 레벨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간과 근육과 지방 조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간에서는 지방 합성이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고요. 또 근육에서도 지방 합성이 증가되어서 근육 내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레벨이 높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근 감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조직에서는 지방 분해 모드보다 지방 합성 모드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입장에서 보면 간과 근육과 지방 조직에서 포도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뇌의 입장에서는 포도당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음식 욕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자다가 깨서 야식도 찾게 되고 그리고 심해질 경우에는 포도당 공급을 위해서 근육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공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공복 상태에서 정상적일 때와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를 비교해 봤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경우에 지방간도 생기고 내장 지방도 증가하게 되고 음식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게 되고 우리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 비교했지만 공복 상태가 아니고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을 경우에 비교해보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지방간 내장 지방 증가, 음식 욕구 증가 같은 문제가 더 심화되겠죠. 인슐린 작용과 지방 대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당을 주 에너지원으로만 쓰고요.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지방 대사를 켜가지고 비축해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초기에는 식후 인슐린 분비가 정상보다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지방을 거의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점 심해지면 공복 상태에서조차도 인슐린 수치가 높기 때문에 혈당이 높지 않은데도 지방을 잘 쓰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결국은 지방 대사의 스위치가 꺼져버리게 되는 그런 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살이 잘 찌고 잘 안 빠질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중심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지방 대사가 억제되거나 지방 대사 스위치가 아예 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체지방을 잘 쓰지 않는 몸으로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인슐린 저항성 개선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내장지방 감소에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활동량을 늘리고 간헐적 단식이 도움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간 개선에는 저인슐린 식단이 도움됩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줄인 만큼 단백질로 대체하는 식단입니다. 그리고 음주는 방해가 되고요. 간헐적 단식이 또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 내 지방 감소에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체 전반적으로 걸쳐서 염증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숙면과 좋은 지방 섭취,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 섭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저인슐린 식단,
그리고 간헐적 단식, 그 다음에 고강도 인터벌 운동과 근력 운동, 숙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좋은 지방과 비타민, 미네랄의 섭취, 이 영양제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좋겠죠. 이런 부분이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프로그램에 잘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온 다이어트 핵심 정리 3편으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